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다연의 목소리가 집안을 찔렀다. 거실엔 박스가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벽에 걸린 액자도 식탁 위 가족 사진도 사라지고 이상하게도 공기가 넓게 비어 있었다. 민호가 캐리어를 내려놓았다. 엄마, 이삿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 가세요?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이삿짐 아니야. 내가 가지고 떠날 짐이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집 이제 내 거 아니야. 순간 공기가 멈췄다.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다연이 한 발 다가왔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 팔았다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숨이 편해졌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장난하지 마세요. 이 집을 판다고요? 왜요? 이유가 필요해? 다연이 끼어들었다. 저희 여행 다녀온 사이에 이 큰 결정을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사는 건 익숙해서. 그녀의 입꼬리가 떨렸다. 어머니, 저희는 어디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몰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내 말이 끝나자 정적이 길게 늘어졌다. 그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 얼굴이구나. 나를 대할 때 늘 이런 표정이었지. 민호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그 질문이 웃겼다. 잘못. 그런 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어? 내가 웃으니 다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불편하게 했나요?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불편하게? 아니, 그저 나를 사람이 아닌 습관으로 대했을 뿐이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런 말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너희가 나를 부려먹을 땐 너무하단 말 안 하더니 내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다. 아침마다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허리 부서져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중에 단 한 번이라도 엄마 고생 많아요라는 말 해본 적 있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만 내 얼굴을 바라봤다. 할머니, 어디 가요? 작은 손이 내 옷자락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살짝 쥐었다. 할머니는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거야. 다연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야.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그런데 언제부터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게 됐을까? 너희가 들어온 뒤였겠지.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진짜 가족이라면 내가 아팠던 날 나를 혼자 수술대에 올라가게 두지 않았겠지. 그 말에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생각나. 내가 허리 수술 받는 날, 넌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죠? 라고 물었어. 그게 내가 한 첫마디였지. 정적이 길었다. 다연이 그 정적을 깨며 낮게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그동안 갑자기 시킨 일은 셀 수 없이 많았잖아. 청소해라. 밥 차려라. 세탁해라. 그럼 나도 이번엔 내 마음대로 할게. 민호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저희가 그렇게 밉습니까?
밉지 않아. 그냥 이제는 너희를 위한 삶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들의 입이 열리기도 전에 나는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 이사차가 와. 이번 주 금요일엔 새 주인이 들어와. 너희도 준비해. 다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원하던 자유잖아. 이제 제대로 가져.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집은 다시 돌려드릴게요. 계약 취소하시면 이미 끝났어. 그 한마디에 민호가 말을 잃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다연은 눈을 피했고 민호는 손을 떨었다. 아이들만 나를 붙잡고 울었다. 할머니, 같이 가요. 할미가 미안해. 근데 이제는 너희는 엄마 아빠랑 살아야 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았다. 이제 됐어. 나도 누군가의 엄마 말고 그냥 나로 살 거야. 거실이 텅 비었다. 나는 박스 위에 앉았다. 시계 초침이 또각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언제나 6시 정각을 향하던 그 시계가 오늘은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다.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시간을 정한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번졌다. 그 빛이 내 손등에 닿는 순간 묘하게 따뜻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이 내 귓속에 울렸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다음은 내 이야기가 될 거야. 하얀 빛이 눈을 찔렀다. 숨을 고르려는데 간호사가 내 손목의 팔찌를 바라봤다. 보호자 없으세요? 그 말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보호자 없음. 짧은 세 글자였지만 내 인생 전체가 그 한 줄 안에 갇혀 있었다. 혼자 오셨어요? 예,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게 왜 그렇게 쓸쓸했을까? 수술대 앞, 이름표 위에 내 이름이 낯설었다. 하는 자,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이름. 이름이 이렇게 조용하게 내 옆에 서 있는 걸 그날 처음 봤다. 간호사가 말했다. 수술 끝나면 바로 회복실로 가실 거예요. 옆에 누가 계셔야 하는데.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익숙해요. 그 말을 하며 입술이 떨렸다. 괜찮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사실은 너무 무서웠다. 수술보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순간이 더 무서웠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내 피부를 파고들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민호도 다연도 아닌 내 어린 시절의 나였다. 늘 남의 눈치 보며 살던 꼬마. 그 애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는 내가 널 지켜야 해.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머리 위 형광등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목이 말랐다. 물 좀. 입이 열리지 않았다. 병실은 조용했다. 옆 침대에선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우리 아들 왔구나. 따뜻한 손이 서로의 손을 잡는 소리. 나는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손은 공중에 떠 있었다. 나를 부를 사람도 내 손을 잡을 사람도 없었다. 하얀 벽, 하얀 천장, 하얀 침묵. 그 속에서 나는 내 몸의 무게를 느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사실 하나가 기이하게 서러웠다. 눈물이 흘렀다. 입술 끝으로 짠맛이 번졌다. 괜찮아요?
간호사가 물었다. 괜찮아요. 또 그 말이었다. 사람은 이상하다. 괜찮지 않을수록 괜찮다고 말한다. 이틀 뒤 퇴원 날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병원 입구에 자동문이 열릴 때 누군가 나를 기다려줄 거란 희미한 기대가 있었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택시 문을 닫으며 창밖을 봤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따님이 안 오셨나 봐요. 따님이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그 말이 내 귀에서 오래 울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피곤한 노인, 그러나 어딘가 단단해진 사람. 문을 열자 현관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다. 다연이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내일부터는 괜찮으시죠? 괜찮다는 말을 듣자마자 내 속 어딘가가 터졌다.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래.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죠? 그녀의 얼굴엔 걱정 대신 불만이 묻어 있었다. 걱정은 밥상이지 내 몸은 아니었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민호가 뒤에서 덧붙였다. 그럼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좀 들겠네. 그 말이 내 귓가를 베었다. 파출부, 돈, 효율. 그 단어들이 내 70년 세월을 짓눌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말이 내 가슴을 찌를 때마다 속으로 한 번씩 세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결심했다. 이 집을 비워야겠다. 밤이 깊었다. 모두 잠든 뒤 나는 부엌 불을 켜고 앉았다. 손바닥에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아팠다. 커피잔을 쥐자 팔이 덜덜 떨렸다. 그 진동이 이상하게 평온했다. 보호자 없음. 병원 팔찌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채 손목을 바라봤다. 나는 그 글자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보호자 없어도 돼. 이제 나 혼자 지켜줄 거야.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날 내 안의 줄이 끊어졌다. 누군가의 엄마로 매달려 있던 줄. 그게 끊어지자 숨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나는 불을 껐다. 부엌은 금세 어두워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환했다. 그래, 다음은 내가 살 차례야. 하지만 다음 날도 현실은 여전했다. 매일 6시만 되면 시계 초침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게 이 집의 법이었다. 다연은 늘 말했다.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예요. 늦으면 곤란해요. 곤란해요. 그 단어가 내 하루를 지배했다. 나는 분주히 손을 움직였다. 국이 끓는 냄비 옆에서 밥이 지고 프라이팬에서는 기름이 튀었다. 하지만 아무도 수고했어요라 말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받고 내 자리는 언제나 그 끝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식탁의 사람에서 식탁의 그림자가 되었을까? 어머니, 이건 너무 짜요. 다음엔 간 좀 줄이세요. 다연의 말투는 예리했다. 그녀가 내려놓은 숟가락 소리마다 내 마음이 부서졌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그랬다. 나는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남의 집 살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이제 조금 편해지겠구나 했다. 하지만 이 집은 내게 안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일터가 됐다. 아침엔 도시락,
점심엔 청소, 저녁엔 밥상. 나는 하루에 3번 일했고 밤엔 4번째로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감기 몸살이 심하던 날이었다. 열이 치솟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다연이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녁 준비는요? 애들이 곧 들어와요. 나 오늘은 좀 힘들어서. 간단하게라도 좀 부탁드려요.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냉장고 문을 열자 김치 냄새가 퍼졌다. 손이 떨렸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보다 더 아픈 건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민호가 들어왔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릇 좀 떨어뜨렸어.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엄마, 몸 안 좋으면 병원 가세요. 그 말 끝에 덧붙었다. 근데 저녁은 좀 부탁드려요. 그 순간 심장이 식어버렸다. 걱정은 밥상이었고 사람은 아니었지. 그날 밤 나는 식탁 옆에 앉았다. 모두들 잠든 뒤였다. 손끝에 남은 김치 국물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문득 거실의 시계를 보았다. 6시. 아직도 6시였다. 그 시계는 고장 나 있었다. 늘 그 시간만 가리키고 있었다. 이 집에선 시간만 흐르고 나는 멈춰 있었구나. 다음 날 빨래를 돌렸다. 내 옷과 가족의 옷을 함께 넣으려는데 다연이 다급히 달려왔다. 어머니, 그건 같이 세탁하시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되죠. 그녀의 말이 내 손을 멈추게 했다. 같이 살면서 옷은 섞이면 안 돼. 그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녀는 민망한 듯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내 가슴을 베었다. 그날 이후 나는 빨래를 따로 했다. 내 옷은 내 세탁망에. 한 구석에서 혼자 돌아가는 세탁기. 그게 내 인생 같았다. 늘 따로, 늘 조용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도시락을 다시 싸줬다. 할머니, 내일도 이거 싸주세요. 그 한마디가 유일한 위로였다. 나는 그 말 한 줄에 버텼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들이 말했다. 엄마가 내일은 도시락 직접 싸준대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 잘 됐네. 입꼬리가 떨렸지만 웃었다. 식탁 위엔 내가 만든 반찬이 식어갔다. 식은 반찬, 식은 말, 식은 마음.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사람을 식히는 곳이구나. 저녁 무렵 다연이 말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청소 주기를 조정해야겠어요. 먼지도 많고 냄새도 좀 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냄새. 어떤 냄새? 글쎄요, 사람 사는 냄새랄까.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숨은 뜻을 알아챘다. 이 집엔 당신 냄새가 너무 난다. 밤이 깊었다. 모두들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여전히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다. 등받이 없는 의자 앞. 그게 내 자리였다. 소파는 그들의 것이었고 나는 늘 끝자리에 있었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이 집은 내 돈으로 샀는데 내 자리는 구석이구나. 웃음이 났다. 비웃음이었다. 그 웃음 끝에 눈물이 따라왔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이 집의 그림자였다. 그 말을 입 밖에 내자 공기가 흔들렸다. 그제야 진짜로 들렸다.
시계가 또각거리는 소리. 그건 내 심장 소리 같았다. 나는 두 손을 모았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거칠게 느껴졌다. 수십 년 동안의 노동의 흔적. 그 굳은 살이 내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도 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내일 부동산에 전화를 걸자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걸자고. 시계는 여전히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간은 이제 내가 멈춰있던 시간의 종착점이었다. 이제 다시 움직일 차례였다. 그날 저녁,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 복도가 어두웠고 거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내 이름이 들렸다. 낮은 목소리, 며느리 다연이었다. 어머니 문제 더 미루면 안 돼요. 심장이 움찔했다. 나는 발을 멈췄다. 숨을 얕게 눌렀다. 민호가 낮게 대답했다. 알아.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다연의 말이 겹쳤다. 요양원 알아봐요. 요양원. 두 음절이 가슴에 박혔다. 뽑히지 않았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들어갈까, 모른 척할까? 침묵이 길어지자 다연이 다시 말했다. 우리 삶이 너무 묶여 있어요. 친구들도 못 부르고, 주말도 없고, 매일 눈치만 보고.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고 있어. 나도 힘들어. 그 말이 칼처럼 스쳤다. 나도 힘들어. 누구에게, 무엇이 그를 힘들게 했을까? 다연이 더 낮게, 더 단단하게 말했다. 솔직해지자고요. 어머니 안 계시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자유. 그 단어가 찬물 같았다. 나는 문틈으로 거실을 보았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둘의 옆모습. 민호가 물었다. 어머니가 알면 상처받지 않을까? 상처요? 이미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우리도 사람이라고요. 나는 웃음이 났다. 소리가 없는 웃음. 상처투성이. 누가 만들었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럼 좋은 곳으로 모시자. 시설 깔끔하고 부담 덜어드릴 수 있는 곳. 다연의 목소리가 끊었다. 부담은 우리 쪽이죠. 돈도, 시간도, 공간도. 돈, 시간, 공간. 내가 이 집을 살 때 쏟아부었던 말들. 일터에서 주워 모은 날들. 다연이 탁자에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집안에 있으면 공기가 무거워요. 나는 내 팔을 감쌌다. 내 몸이 그렇게 무거웠나? 공기를 가라앉히는 사람이라니. 민호가 작게 말했다. 다연아, 말 좀 가려서 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민호 씨도 알잖아요. 우리 더 버티면 무너질 거예요. 버티다? 그 말에 오래된 허리 통증이 되살아났다. 수술실의 흰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복도 벽에 기대었다. 귀가 더 예민해졌다. 민호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그럼 이번 주에 상담부터 잡자. 내 손이 미끄러졌다. 컵이 흔들렸다. 물이 손등 위에서 젖었다. 다연이 재빨리 물었다. 어머니 방 치우는 거부터 정리할까요? 짐은 최소로. 민호가 망설였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 눈치 보고 해야 해. 눈치. 지금까지 우리가 본 눈치가 얼만데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목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들키면 끝이었다. 하지만 더는 숨어 있기도 싫었다. 그때 다연의 말이 다시 내 귓속을 때렸다. 민호 씨,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부터 지켜야죠. 우리 가족. 나는 그 말에서 배제된 사람이었다.
가족에서 빠진 사람. 내가 만든 집에서 내가 지워진 사람. 나는 발끝을 돌렸다.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다. 조용히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을 감으니 방금 들은 말들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요양원, 자유, 공기, 돈, 눈치. 나는 한 단어씩 잘랐다. 천천히, 또렷하게. 그리고 그 단어들을 내 앞에서 밀어냈다. 밀려나간 자리에서 다른 단어 하나가 솟았다. 결심. 탁자 위 휴대폰을 집었다. 나는 검색창을 누르고 부동산을 검색했다. 번호를 눌렀다. 떨림이 멈췄다. 귀에 기계음이 울렸다. 뚝뚝뚝. 끊었다. 다시 눌렀다. 이번엔 신중하게 숫자 하나하나를 새겼다. 내 이름처럼. 전화가 연결됐다.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네, 행복 부동산입니다. 나는 목을 가다듬었다. 집을 팔고 싶어요. 내 목소리가 낯설 만큼 단단했다. 남자가 물었다.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오래됐지만 상태 좋아요. 사정이 급하신가요? 예, 가족분들은? 나는 말을 잘랐다. 제 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전화선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다. 시세는 빠르게 하려면 약간 낮춰야 합니다. 괜찮아요.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오전에 방문드리죠. 내일 일찍. 내 입에서 일정이 나왔다. 내 일정. 내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이 뜨거웠다. 나는 침대에 등을 붙였다. 천장이 낮아 보였다. 처음으로 이 방이 내 방처럼 느껴졌다. 오래된 전등 불빛이 노랗게 떨렸다. 내가 나를 비추는 불빛 같았다. 거실 쪽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다. 문틈 아래로 빛이 흔들렸다가 사라졌다. 발걸음 소리가 방 앞에서 멈추는 듯 했다가 멀어졌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들어오지 마. 오늘은 내 목소리만 들을 거야.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방을 찍었다. 낡은 장롱, 침대, 작은 탁자. 허전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허전함은 빈자리의 형태를 가르쳐 준다.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보여준다. 나는 내 이름을 낮게 불렀다. 하는 자. 그 이름이 방 안에서 또 한 번 울렸다. 울림이 줄어들자 마음이 가라앉았다. 다음 날 새벽을 상상했다. 문이 열리고 중개인이 들어오고 사진을 찍고 시세를 말하고 계약서가 놓일 것이다. 펜, 서류, 서명. 나는 그 순간을 한 장면씩 미리 보았다. 손등의 힘줄이 선명해졌다. 수술 흉터 근처가 욱신거렸다. 아프지 않았다. 살아있다고 느껴졌다. 거실에서 민호와 다연의 마지막 대화가 낮게 스며들었다. 그럼 엄마한테 언제 말하지? 이번 주 안에 정리해야죠. 아이들도 불안해하니까. 아이들.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흔들리면 주저앉는다. 나는 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아이들한테는 사랑을 줄 거야.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밤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창밖 어둠이 유리창에 기대었다. 나는 등을 떼고 앉았다. 휴대폰 알람을 새벽 6시에 맞췄다. 6시. 그 지긋지긋한 시간. 이번엔 다르다.
누군가의 밥상을 위해 맞추는 알람이 아니다. 나를 깨우는 시간이다. 알람을 저장하고 화면을 껐다. 방이 더 어두워졌다. 그런데 마음은 더 밝아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문틈 아래 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도 그들의 계획도 이제 내 방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이불을 끌어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 펜을 든다. 그 말이 오늘 밤의 기도였다.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잠이 왔다. 빠르고 깊고 고요하게. 그리고 마음속에 한 줄을 그었다. 이 집과 나 사이의 마지막 선. 내일 나는 그 선에 사인을 한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현관문을 열자 낮은 인사가 먼저 들어왔다. 행보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 반듯한 미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실 한가운데가 비어 있었다. 박스만 남았다. 그가 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 말했다. 집을 정말 깨끗이 쓰셨네요. 나는 짧게 답했다. 내 손으로 30년을 닦았으니까요. 그가 소파 끝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다. 시세는 여기쯤입니다. 금매면 약간 낮추시죠. 대신 빠릅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주 빨라야 해요. 내 목소리가 단단했다. 그가 눈을 들었다. 가족분들은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사람만 남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 몇 줄을 더 썼다. 내일 오전에 매수인 뵙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마음에 드시면 바로 진행하시죠. 오늘이 더 좋지만 내일이면 충분해요.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정확한 칸과 선들. 내 이름이 적힐 자리. 이후 나는 펜을 쥐었고 글씨를 적었다. 매도인. 하는 자. 짧은 글씨가 내 세월을 넘겼다. 서명은 몇 초면 끝난다. 하지만 그 몇 초를 위해 내 삶이 여기까지 왔다. 도장을 꺼냈다. 붉은 인주가 묻었다. 탁! 작은 소리. 내 안에서 큰 울림. 식탁의 6시가 사라졌다. 빨래망의 고립이 사라졌다. 문틈의 낮은 말들이 사라졌다. 남은 건 내 숨뿐이었다. 그가 서류를 넘겨받았다.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잔금 날짜와 입주 날짜 조율하고 금요일에 열쇠 인계로 잡겠습니다. 금요일. 나는 천천히 되뇌었다. 금요일이면 끝이 난다. 아니, 시작이 된다. 그가 자리에 앉아 마지막 설명을 덧붙였다. 집을 좋아하시는 신혼부부예요. 햇빛이 마음에 든대요. 햇빛. 이 집에도 한때 그런 말이 있었다. 따뜻하다, 좋다, 고맙다. 그 말들은 언제 사라졌을까? 내 손이 부서지던 날이었나? 병실의 천장을 보던 날이었나? 문틈에서 요양원이 흘러나오던 밤이었나? 나는 고개를 들어 창을 보았다. 오늘 햇빛이 유난히 밝았다. 좋은 사람들이면 좋겠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저희가 그걸 돕는 게 일이죠. 이름처럼요. 행보 부동산이니까요.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요. 이름값 채야죠. 그가 일어섰다. 집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셔터가 짧게 울릴 때마다 오래된 기억이 뒤로 밀렸다. 아이들이 뛰던 소리, 도시락 냄새, 젖은 걸레의 냄새. 그 속에서 내 이름은 늘 조그맣게 웅얼거렸다. 그가 현관에서 한 번 더 인사했다. 내일 오전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잔금 처리하고 등기 접수까지 끝내죠.
문이 닫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테이블로 돌아와 서류 사본을 펼쳤다. 매도인 하는 자. 그 글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무섭거나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시원했다. 물컵에 물을 따랐다. 한 모금 마셨다. 목으로 차가운 물이 내려갔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또렷했다. 나는 손바닥을 펴보았다. 굳은 살과 잉크 얼룩. 수술 흉터 근처가 미세하게 욱신거렸다. 하지만 아픔은 경계였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 이제부터 지켜야 할 내 선. 정오가 가까워졌다. 배가 고팠다. 냄비 하나를 올렸다. 된장 한 숟갈, 파 한 줌. 작은 끓는 소리가 부엌에 맴돌았다. 숟가락을 들어 첫 국물을 삼켰다. 짠맛과 구수함이 혀를 스쳤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 맛이었지. 오래 잊고 있던 내 시간의 맛. 누구의 일정도, 누구의 입맛도 아닌. 식탁 끝자리에 앉지 않았다. 정중앙에 앉았다. 그 자리가 내 자리였다. 그렇게 앉으니 국도 다르게 보였다. 세상의 중심이 한 뼘 옮겨졌다. 그 한 뼘이 내 인생을 바꿨다. 전화가 울렸다. 경자였다. 준비는? 했어. 내일 행복 부동산 가서 마무리. 잘했네. 너 오늘 목소리 다르다. 나도 알아. 내 목소리야. 짧게 웃음이 오갔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바늘이 정확히 정오를 가리켰다. 6시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오후 내내 서랍을 비웠다. 오래된 사진 몇 장만 남겼다. 어릴 적 민호의 웃는 얼굴, 젖은 앞머리, 작은 이빨. 사진을 한 장씩 쓰다듬었다. 미움은 아니었다. 사랑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 나는 사진을 봉투에 넣었다. 봉투 위에 적었다. 민호에게. 이건 내 처음이었다. 해가 기울었다.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내가 먼저 나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얼굴이 비쳤다. 낯익고 낯선 여자. 나는 속삭였다. 이제 잘 살아보자. 하는 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 부동산 사무실은 유리창이 넓었다. 간판의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다. 문을 밀자 은은한 종소리가 났다. 오셨어요. 할머니. 아까 그 직원이었다. 바로 진행하죠. 매수인분들 준비됐어요. 테이블에 서류가 다시 놓였다. 신분증, 인감, 통장 사본. 모든 것이 자리에 놓였다. 흩어졌던 내 생이 한 점으로 모였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 마지막 서명입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하는 자. 내가 나를 적었다. 그가 도장을 건넸다. 붉은 둥근 얼굴이 나를 기다렸다. 나는 찍었다. 탁. 이번엔 더 크게 들렸다. 내 등허리까지 울렸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자로 계약 체결입니다. 잔금은 내일 오전. 금요일에 인도. 금요일. 나는 다시 한번 입속으로 굴렸다. 그날 나는 비운다. 그날 그들도 안다. 누가 누구의 집에서 살았는지, 누가 누구의 삶을 대신했는지. 봉투가 내 앞에 놓였다. 계약금의 무게는 가벼웠다.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내 손등의 열이었다. 살아있는 열. 이제 흩어지지 않는 열.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직원이 문을 열어줬다. 또 뵙겠습니다. 할머니. 그래요. 고마워요. 밖으로 나오자 오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유리벽에 내 모습이 겹쳤다.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림자. 나는 그 그림자에게 말했다. 끝났다. 그리고 곧장 덧붙였다.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 알람을 설정했다. 오늘 밤 9시. 대화. 나는 메시지 창을 열었다. 민호, 다연, 가족방.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멈춤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짧게 썼다. 오늘 밤 9시 거실에서 할 말 있다. 보내기. 파란 불빛이 꺼졌다.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따뜻했다. 집이 눈앞에 보였다. 문을 열었다. 공기가 달랐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 계약 사본을 올려두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가벼운 소리. 오늘은 그 소리에도 의미가 있었다. 시계를 보았다.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다. 6시가 아니다. 9시를 향해 간다. 나는 의자 정중앙에 앉았다. 숨을 고르고 입을 다물었다. 말은 준비됐다. 마음도 준비됐다. 오늘 밤 알려줄 것이다. 너희가 원하던 그 자유. 이제 가져가라고.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장은 찍혔다. 마음도 찍혔다. 금요일 문이 닫힌다. 그리고 내 문이 열린다. 다음 장면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9시. 말할 시간. 시계 바늘이 그 숫자 위에 멈췄다. 식탁 한가운데 계약 사본을 올려두었다.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어왔다. 공기가 먼저 뒤집혔다. 민호가 물었다. 엄마, 무슨 얘기길래 다 모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 이 집이 새 주인을 만났어. 다연의 눈이 커졌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팔았어. 정식으로 행복 부동산 통해서. 정적이 쏟아졌다. 아이들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웃음소리마저 멈췄다.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엄마, 왜 상의도 없이 왜요? 상해. 너희가 내 삶과 상의한 적이 있었니? 내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는 이 집을 내 손으로 샀어. 그리고 오늘 내 손으로 지웠어. 다연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다. 손등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 너무 급작스러워요. 우리 준비가. 너희가 원하던 그 말 내가 먼저 할게. 자유. 나는 한 단어씩 끊어 말했다. 그 자유. 이제 가져. 민호가 숨을 삼켰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그냥 우리가 지친 상태에서. 나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혼자였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혼자여서 물도 못 마셨고, 혼자서 서류에 사인을 했고, 혼자서 집으로 왔지. 오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와 내 결정이 같이 있어. 다연이 낮게 빠르게 말했다. 어머니,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 좀 해요. 우리 이사 어디로 가요? 아이들 학교는요? 일정은요? 금요일. 나는 종이 한 구석에 적힌 날짜를 가리켰다. 그날 새 주인이 들어와. 그때까지 비워. 너희가 말하던 그 자유의 시작 날이야.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이 굳었다. 엄마, 제발, 이런 건 가족끼리. 가족이라면 서로를 사람으로 대했겠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나를 시간표로 대하지 않았겠지. 6시 밥상. 분리 세탁. 낮은 목소리. 그게 가족이었니? 아니, 그건 습관이었지. 나는 그 습관을 오늘 끊었어.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더듬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집값은 또 돈이니? 나는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 걱정 마. 내 노년은 내가 책임져. 그게 너희에게 허락받을 일은 아니야. 다연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요. 갑자기 집이 바뀌면 아이들한테 해줄 말은 있어. 사랑은 줄 거야. 밥도 줄 거야. 하지만 오늘 이후로 내 삶은 빌려주지 않아. 나는 식탁 중앙으로 의자를 당겼다. 늘 끝자리였던 내 자리를 가운데로 옮겼다. 자리라는 건 그런 거야. 한 뼘 옮기면 세상이 바뀐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계약 사본을 들여다봤다. 매도인 하는 자. 그가 그 글자를 읽는 동안 나는 내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불렀다. 하는 자. 오늘 이 이름은 울리지 않았다. 서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없어. 짧은 대답이 방안을 가로질렀다. 너희가 나 없이 자유롭고 싶다 했지. 좋아. 그 말에 내가 대답하는 거야. 그래. 가져. 다만 조건이 있어. 그 자유엔 책임이 따라. 생활비, 살림, 아이들, 서로. 이제 너희가 너희 몫을 해. 다연이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말했다.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어머니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인정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었지만 인정한다니. 다행이구나. 그치만 사과는 말로 하지 마. 너가 너네 삶을 꾸리는 걸로 보여줘. 민호가 의자를 뒤로 밀었다가 다시 앉았다. 엄마, 금요일까지 정리할게요. 근데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건 내일이야. 나는 짧게 답했다. 바다가 보이는 곳. 커튼을 열면 숨이 들어오는 집.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안하게 웃었다. 삼척 쪽인가요? 맞춰보지 마. 이번엔 내 비밀이야. 아이들 방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났다. 작은 얼굴들이 문틈으로 나왔다. 할머니,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그건 안 변해. 근데 사랑엔 선이 있어. 선이 있어야 오래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진한 고개 끄덕임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자리로 돌아왔다. 다연이 조심히 물었다. 열쇠는 금요일에? 응. 오전 10시. 행복. 부동산 직원이 오고 새 주인이 와. 나는 메모지에 시간을 적어 밀어주었다. 그때까지 너희 집, 나의 집. 서로 손대지 말자. 경계. 지키자. 민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수많은 말이 실려 있었다.
후회,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존중. 나는 그 작은 것을 붙잡았다. 이노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네 삶, 네가 살아. 나처럼 누구의 시간표가 되지 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다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갔다.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그녀가 내게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응, 행복하세요.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받아 삼켰다. 너도. 짧았지만 그 말은 오래 머물렀다. 시계가 9시 반을 넘어갔다. 나는 계약 사본을 접어 봉투에 넣었다. 봉투 위에 이름을 썼다. 하는 자. 그 글자 위로 손바닥을 얹었다. 뜨거웠다. 살아있는 온도였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엄마, 오늘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할 일은 너희 방을 정리하는 것. 나는 내 방을 정리할 거야. 오늘부터 우리는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아. 그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발소리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랍 닫는 소리, 박스 접는 소리.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식탁 중앙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내가 가운데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경자였다. 어때? 끝났어. 울었어? 아니, 나는 웃었다. 전화를 끊고 창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렸다. 멀리서 바람이 길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속삭였다. 금요일. 그날 문이 닫힌다. 그리고 내 문이 열린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다. 끝자리의 의자. 정중앙의 의자. 나는 중앙의 의자를 살짝 밀어두었다. 내 자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표시처럼. 스위치를 내렸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내 안은 환했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다.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한 번 더 중얼거렸다. 너희가 원하던 자유. 이제 가져.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내 자유를 가져간다. 문이 닫혔다. 문 너머에서 박스가 접히는 소리,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그 소리 위로 내 심장 박동이 겹쳤다. 또렷했다. 규칙적이었다. 내 박동이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삼척의 파도를 떠올렸다. 커튼을 열면 들어올 첫 냄새를 상상했다. 소금기, 햇빛, 나. 잠이 바로 왔다. 깊고 맑고 가벼운 잠. 아침이면 알람이 울릴 것이다. 누구의 식탁이 아닌 나를 깨우는 알람. 그리고 나는 곧 떠난다. 바다로. 아침이 되고 일어나서 집을 보니 모든 게 비어 있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꽉 차 있었다. 거실벽에 걸려 있던 것들이 사라지자 벽지가 더 밝아 보였다. 나는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끝자리 의자, 정중앙 의자. 오늘은 가운데에만 앉았다. 박스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사진 3장, 수첩 1권, 얇은 이불.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쓸었다. 젖은 앞머리, 이가 드러난 웃음, 작은 민호. 나는 속삭였다.
처음에 너는 참 가벼웠지. 현관에서 바람이 스쳤다. 새벽 공기였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6시. 그 지긋지긋한 숫자. 하지만 오늘은 의미가 달랐다. 누구의 밥상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시간. 나는 알람을 끄고 신발끈을 조여매었다. 경자에게 전화가 왔다. 내려가. 응, 지금 너 기다리고 있어. 짧은 통화였다. 짧아서 든든했다. 마지막으로 싱크대 물기를 닦았다. 수건을 짜자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가 오래된 끝말처럼 들렸다. 나는 수건을 접어 박스 위에 올렸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췄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집의 냄새가 목구멍 뒤로 넘어갔다. 비누, 먼지, 오래된 나. 나는 문을 닫았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내 안의 문이 먼저 닫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낯익고 낯선 여자. 나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오늘은 울지 말자. 울 자격은 얻었지만 오늘은 웃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로비에 내려오자 경자가 손을 흔들었다. 가벼워 보여. 무거워. 내가 웃자 경자도 웃었다. 무거운 건 여기 두고 가. 이미 두고 나왔어. 트럭이 도착했다. 아저씨 둘이 박스를 싣기 시작했다. 짐이 많지 않네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그럼 금방 끝납니다. 정말 금방 끝났다. 내가 쌓아 올린 세월은 가벼웠다. 가벼워서 더 아팠다. 나는 아픔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차문이 닫혔다. 시동이 걸렸다. 아파트가 뒤로 밀렸다. 창밖으로 나무가 스쳤다. 신호등이 멀어졌다. 나는 머리를 창틀에 기대었다. 이제 진짜 떠난다. 오래 머물러 있던 자리를 비우고 나를 채우러 간다. 도시는 금세 작아졌다. 도로 표지판에 낯선 지명이 스쳤다. 차창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바다 냄새를 싣고 왔다. 나는 코끝을 붙잡았다. 짠내가 목으로 내려갔다. 내가 살아있다고 알려주는 냄새였다. 경자가 말했다. 후회해? 아니, 무섭지 않아? 조금 그치만 기분은 좋아. 경자가 웃었다. 무서움이 없는 시작은 오래 못 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움과 설렘을 같은 컵에 따랐다. 둘이 섞이자 색이 맑아졌다. 고속도로를 지나 숲을 지나 터널을 지났다. 터널 끝에서 빛이 터졌다. 그 뒤에 바다가 있었다. 보자마자 숨이 멎었다. 파란 게 아니었다. 살았다는 색이었다. 나는 창문을 조금 더 내렸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것이 일어났다. 아, 이게 숨이구나. 삼척의 작은 동네에 들어섰다. 저층 건물들, 낮은 지붕, 느린 사람들. 차가 멈추자 경자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환영식 하자. 커피부터. 커피 좋지. 나는 웃었다. 웃는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새 집 문이 열렸다. 문지방이 낮았다. 현관에서 바로 빛이 들어왔다. 바닥에 네모난 햇빛이 깔렸다. 박스를 내려놓자 방 안이 더 넓어졌다. 나는 창문부터 열었다. 바다가 통째로 들어왔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커튼이 내 어깨를 스쳤다.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경자가 부엌에서 물을 올렸다. 밥 해 먹게. 된장 남았어?
그래. 그럼 오늘은 된장이다. 우리는 웃었다. 작은 집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웃음이 벽에 걸리고 바닥에 굴렀다. 집이라는 말이 뜻을 찾았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파도를 보았다. 파도는 왔다가 갔다. 왔다가 갔다. 내 지난 세월 같았다. 하지만 하나가 달랐다. 이 파도는 돌아올 때 더 맑았다. 나는 속삭였다. 오늘부터 나도 그렇게 산다. 왔다가 비우고 더 맑아져서 돌아온다. 밤 냄새가 퍼졌다. 된장과 파, 마늘이 부딪혔다. 나는 좌우로 천천히 걸었다. 작은 싱크대, 작은 가스레인지, 작은 식탁. 크기가 줄어드니 마음이 커졌다. 수저 2벌만 꺼냈다. 경자와 나. 오늘은 이 둘이면 충분했다. 밥을 먹는 동안 전화가 울렸다. 민호였다. 나는 화면을 잠깐 보았다. 경자가 눈으로 물었다. 받을래? 나는 고개를 젓고 숟가락을 들었다. 밥이 입안에서 고슬고슬 부서졌다. 전화를 다시 보았다. 문자 한 줄이 들어왔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답장을 썼다. 잘 도착했다. 바람 좋다. 점 하나를 더 찍다가 멈췄다. 점은 지웠다. 짧은 문장이 더 단단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동네를 걸었다. 작은 슈퍼, 조용한 카페, 오래된 구두 수선집, 골목마다 바다가 있었다. 사람들이 내게 인사를 건넸다. 새로 오셨어요? 예, 바닷바람만 조심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낯선 친절이 낯설지 않았다. 나는 길가 화단의 꽃을 한번 만지고 지나갔다. 꽃잎이 이불처럼 부드러웠다. 시장에 들렀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웃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드디어. 아주머니가 더 크게 웃었다. 그 말 참 좋네요. 나도 웃었다. 오늘 웃은 횟수가 평생 중 가장 많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도가 조금 더 가까이 들렸다. 나는 발을 멈췄다. 눈을 감고 들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사람들 발소리. 모든 소리가 나를 지나갔다. 지나가기는 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가볍게 내 안에 남았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 남게 하자. 내 말, 내 목소리. 문을 열고 들어오자 햇빛이 길게 기울어 있었다. 나는 커튼을 반쯤 걷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가볍고 맑았다. 창틀에 커피를 올려두고 앉았다. 첫 모금, 쓴맛 뒤에 달콤함이 따라왔다. 오늘 하루도 그랬다. 쓴 결심 뒤에 달콤한 시작이 따라왔다. 경자가 말했다. 잠자리는 괜찮겠어? 괜찮아. 밤에 무서우면 전화해. 무서우면 부를 이름이 생겼네. 우리는 웃었다. 경자가 손을 흔들고 갔다. 문이 닫히자 집이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고요하지 않았다. 살아있었다. 나는 작은 탁자에 앉아 노트를 폈다. 첫 페이지에 적었다. 하는 자의 집. 글자를 한 번 더 눌러 적었다. 하는 자의 집. 글자를 바라보는 내 어깨가 내려갔다. 힘을 빼도 무너지지 않았다. 저녁이 깔렸다. 창밖 파란색이 짙어졌다. 나는 등을 벽에 기대고 두 무릎을 모아 올렸다. 몸이 작아지자 마음이 넓어졌다. 휴대폰이 잠깐 떨렸다.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다. 다연이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아이들이 인사드리고 싶대요. 나는 화면을 오래 내려다봤다.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으니까. 커튼을 닫기 전 바다를 한 번 더 봤다. 어둠 속에서도 흰 물살이 보였다. 나는 작게 말했다. 오늘도 해냈다. 오늘은 내 이름으로 살아냈다. 불을 끄고 누우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낯선 집에서 듣는 첫 벨소리.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갔다. 문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았다. 잠깐 멈췄다. 심장이 두 번째로 뛰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누구세요? 문 너머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문이 열렸다. 민호가 서 있었다. 살이 빠져 있었다. 눈 아래가 비어 있었다. 손은 어딘가 붙잡을 데를 찾는 것처럼 허공을 만졌다. 나는 먼저 말했다. 왔구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래. 보면 됐지. 내 말이 차갑게 들릴까 잠깐 걱정했지만 나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말했다. 들어와. 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커튼이 천천히 뒤로 물렀다. 민호는 문턱에서 신발을 벗고 방 안을 둘러봤다. 작은 탁자, 얇은 이불, 열린 창. 그가 창밖을 보았다. 바다가 정면으로 들어왔다. 엄마, 여기 좋네요. 좋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말보다 바람이 많았다. 바람이 사과를 대신했다. 그가 조심스레 가방을 열었다. 하얀 봉투가 나왔다. 조개 껍질이 엮인 목걸이 하나가 봉투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소연이랑 지우가 만들었어요. 바닷가 가면 할머니 목에 걸어드리래요. 나는 손바닥을 펼쳤다. 조개들이 가볍게 살을 눌렀다. 작은 껍데기 속에 바다가 들어 있었다. 예쁘네. 내 목에 조심히 걸었다. 조개가 쇄골 위에서 사각거렸다. 민호가 조금 안도의 숨을 쉬었다. 우리는 탁자에 마주 앉았다. 잔 2개, 물 2모금.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날 우리 말들 다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은 지워져도 소리는 남아. 그래도 괜찮아. 이젠 조용하니까. 그가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눈동자 어린 시절의 모양이었다. 잠깐 나는 엄마였고 곧 한 사람으로 돌아왔다. 민호가 두 손을 포개었다. 손등에 잔 흉터가 보였다. 엄마,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를 가족이 아니라 기능으로 봤다는 거. 나는 그 말 위에 천천히 말을 올렸다. 늦게 알아도 돼. 다만 다시는 잊지 마.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다시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할게요. 잘했어. 나는 웃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야. 거리를 두는 거야. 선이 있어야 오래가. 그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파도가 낮게 몸을 말았다 풀었다. 아이들 데려와도 돼요. 주말에 하루. 하루 나는 숫자를 또렷하게 말했다. 같이 와. 너랑 다연이랑 아이들 따로는 안 돼. 그가 당황스럽게 웃었다. 네, 알겠어요. 같이 올게요. 우리는 한동안 말을 멈췄다. 고요가 방 안에 퍼졌다. 고요가 오래된 상처들을 덮었다.
나는 물컵에 물을 더 채워 건넸다. 마셔. 오는 길에 목말랐을 거 아냐. 그가 물을 마시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건 그동안 안 냈던 관리비, 생활비, 병원비. 내가 정리했어요. 적어도 숫자만큼은 빚지고 싶지 않아서.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게가 있었다. 하지만 내 손이 먼저 그 무게를 거부했다. 그래. 네가 네 몫을 하겠다는 뜻이면 됐다. 이건 오늘 안 받을게. 너 집부터 세우고 가져와. 행동으로. 그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바람이 깊어졌다. 목걸이가 가볍게 흔들렸다. 조개에서 조용한 소리가 났다. 이노야, 그가 대답했다. 네, 네 삶. 네가 살아. 누구의 시간표가 되지 마. 그게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잔소리야. 그는 웃었다. 이번엔 아이처럼 웃었다. 그 잔소리는 평생 들을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문 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내 쪽으로 돌아왔다. 엄마, 응, 미안해요. 이번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단 말은 내가 잘 사는 걸로 들려줘.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그의 등을 보며 한마디를 더 얹었다. 이노야, 네, 나도 내 엄마야. 근데 먼저 하는 자로 살 거야. 그가 고개를 숙여 웃었다. 알아요. 그게 좋아요. 엄마가 엄마로만 살면 우리 모두 불행해져요. 문을 열자 바람이 한 번 더 들어왔다 나갔다. 그가 문턱에서 멈췄다. 다음에 올 때 된장찌개 끓여줄래요? 된장 하나면 되냐? 엄마 손만 있으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엔 내가 장 봐와. 그가 씩 웃었다. 네, 알겠어요. 문이 닫혔다. 복도 발걸음이 멀어졌다. 나는 문에 손바닥을 얹었다. 나무의 온도가 남아 있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은 있었지만 오늘은 웃을 자격을 먼저 쓰고 싶었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다. 해가 바다 위에서 천천히 낮아졌다. 주황이 길게 번졌다. 목걸이의 조개가 그 빛을 조금 받아 반짝였다. 나는 손끝으로 조개를 한 번 더 만졌다. 작고 단단한 것. 흉터 대신 남겨둘 수 있는 것. 그 순간 알았다.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걸. 매일의 바람과 밥과 말과 침묵으로 조금씩 쌓아 올리는 거라는 걸. 주방에서 냄비를 올렸다. 물이 끓기 시작했다. 된장 한 숟갈, 파 한 줌, 두부 작은 네모. 김이 오르는 소리가 바닷소리와 섞였다. 나는 의자를 끌어 정중앙에 앉았다. 식탁 끝자리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어서 좋았다. 비어 있는 자리 덕에 내 자리가 또렷해졌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고맙습니다. 민호였다. 나는 한 줄로 답했다. 그래. 바람 불면 창문을 조금만 열어. 보내기를 누른 뒤 폰을 뒤집었다. 더 말이 필요 없었다. 국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다. 짠맛과 뜨거움이 혀를 스쳤다. 나는 작게 웃었다. 오래 미뤄둔 맛이었다. 오늘 내 입에 돌아온 내 맛이었다.
어둠이 내려앉기 직전 베란다에 섰다. 파도는 여전히 왔다가 갔다. 하지만 이젠 누구의 파도도 아니었다. 내 파도였다. 나는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하는 자. 목소리가 공기 속에서 멈추지 않고 멀리 갔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았다. 나는 이미 여기 있었다. 엄마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고 희생자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으로. 밤이 묻어들었다. 집안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나는 불을 하나씩 껐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한 번 더 보았다. 먼 수평선 위에 얇은 빛이 남아 있었다. 그 빛을 마음 한가운데 접어 넣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오늘도 살았다. 내 이름으로 내 자리에서 내일도 그렇게 살 거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죠?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정리한 시어머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